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수락연설을 통해 대통령 당선 시 자신의 정책 구상에 대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우선 미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경찰에 대한 공격과 테러, 삶의 방식에 대한 위협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협에 맞서지 않는 정치인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미국 본토와 세계 도처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등 테러 단체와 싸우기 위한 방안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은 대통령으로서 동성애자들을 폭력과 증오스러운 해외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세 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전 세계에서 최상의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일 것과 이라크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했던 실패한 정책과 이들 나라에 대한 정권 교체 방안 포기, 아울러 적절한 점검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테러로 위험한 나라 출신자들의 이민 차단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 동맹과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949년 이래 모든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나토 조약 5조에 규정된 안보 약속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최근 발언에 대해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나토의 조항을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일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방어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에 또 다른 미국인이 억류돼 있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서부 샌디에이고 출신의 로빈 샤히니 씨가 이란에 억류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샤히니 씨의 여자친구는 샤히니 씨가 고국인 이란의 가족을 방문하던 중 지난 11일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들었다며 그 뒤 샤히니 씨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이슬람인들은 애국자와 영웅이라며 이슬람을 겨냥한 차별과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슬람 금식 절기가 끝난 뒤 치러지는 만찬 행사인 이드 알 피트르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슬람계 미국인들에게 요즘은 어려운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람계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미국인 가정과 마찬가지로 애국적이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며 이슬람 의사들과 기업가, 예술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슬람계 미국인들은 모든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테러의 공포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들의 신념을 대표하지 않는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전체 지역사회가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 연방법원이 어제 러시아 정보 요원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요원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이익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자신을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시인한 알렉산더 피셴코는 미국의 첨단 마이크로 전자공학 기술을 빼돌려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들 전자제품들의 경우 레이더와 감시체계, 미사일 유도체계, 기폭장치 등 군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산둥성 법원이 최근 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한 유리 제조업체에 3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염 배출 업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환경청에 따르면 산둥성에 있는 문제의 유리 가공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한 가스에 독성 물질인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21일 공개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19일 발사한 미사일은 노동미사일이 2발, 스커드가 1발인 것으로 한국 군당국이 추정했습니다. 스커드 또는 노동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등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김정은 정권 들어 처음으로 작년 GDP 국민총생산이 소폭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계속해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가량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또 제재는 북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중국 정부가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지난달 20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6쪽짜리 보고서는 전체 6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보고서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제재는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미한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은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현재까지 유엔이 공개한 27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 가운데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건 중국이 유일합니다. 이행 보고서의 목적은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가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제시한 이행 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는 평화와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정부, 홍콩과 마카오 등의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물자를 비롯해 핵과 생화학,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고 제재 대상자의 중국 내 재산 동결과 제재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 철, 철광 등 광물 수출 금지와 북한은행의 중국 내 사무소 개설 등을 막는 등 안보리 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이날 스위스와 헝가리, 네덜란드의 이행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스위스는 자국 연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통해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에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지도부 등 관련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스위스 내 북한은행의 지점과 사무소를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각국의 이행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즉 21일은 중국의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이번에는 천일교 기자와 함께 중국의 이행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의행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행 보고서도 공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유엔은 2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는 마지막 나라인 중국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중국은 지난달 20일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이 6월 2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 늦게 제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5월 27일 가장 먼저 제출했고요. 이어 미국과 영국이 5월 31일에 제출을 했는데 중국은 이들 나라들에 이어 네 번째로 이행 보고서를 낸 겁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이행 보고서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네, 지금까지 공개된 상임이사국들의 이행 보고서는 그 한쪽을 낸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10쪽 안팎이었는데요. 중국은 6쪽으로 분량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적진 않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는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는 6개 항목으로 나눠서 이행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우선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2270호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에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 외교부가 중국 정무부처,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와 또 홍콩과 마카오에도 2270호 이행과 관련한 통지문을 작성해서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행 보고서는 제재를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네, 먼저 이 군 관련 분야를 보면요. 중국 정부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또 무기 생산과 유지, 보수와 관련한 훈련이나 조언, 서비스 제공, 보조 활동 등을 일절 못하도록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비롯해서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또 북한 군인과 경찰 조직에 대한 훈련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가 핵개발과 관련되거나 또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원료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과 관련한 부분도 있죠? 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대북 결의 2087호와 2094호는 물론 이번 2270호에 이름을 올린 제재 대상자들의 중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또 2270호에 명시된 대로 북한은행의 중국 내 신규 지점 개설과 반대로 중국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을 금지하고요. 중국 내 기존 북한은행 지점도 폐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북중 무역에서 중국 내 공적, 사적 금융 지원에 대한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대중교역 의존도가 높은데요. 두 나라의 교역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중국은 광물 수출, 그중에서도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된다고 밝혔고요. 2270호에 명시된 항공유 수출 금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의 입항 금지를 확인하고 북한 선박의 대여, 운영, 소유 등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부분도 이행 보고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이행 보고서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이행 보고서에 사드를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은 전체 이행 보고서 6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한 내용에 할애를 했습니다. 사드 반대는 이런 내용 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특히 제재가 목표가 될 수 없고 안보리 결의 역시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이 대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촉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삼가하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안보리에 제출하는 이행 보고서에 사드를 비롯해서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엔은 21일 현재까지 27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사드나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습니다. 아무래도 이행 보고서의 목적은 그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재 이행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중국의 사드 반대 표명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일교 기자와 함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이라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발사 초기 상승 단계에서 폭발한 미사일에 대해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엔 왼쪽엔 스커드 미사일, 오른쪽엔 노동미사일이 각각 실려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맨 오른쪽에 흐릿한 미사일을 노동미사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시 한국 군 당국은 스커드 계열 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을 뿐 각 미사일이 몇 발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하규 대령의 지난 1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스커드 또는 노동계열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등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19일 발사된 한 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30km도 상승하지 못하고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기폭장치 실험은 통상 하강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20일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며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 즉 기폭장치를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표 지역에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로켓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의 동작 특성을 다시 한번 검열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공중 폭발이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 전자기파, EMP탄 실험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MP 실험은 핵폭탄과 전자기파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를 수 킬로미터 이내 상공에서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는 실험입니다. 핵 EMP 탄두는 공중에서 폭발할 때 강한 X선이나 감마선 등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 시스템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사드라든지 배치가 되면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 될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핵 EMP라고 불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핵 EMP. 고도 30에서 수백 킬로미터 고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X선이라든지 감마선 등이 발생하는데 그게 반도체 등 해가지고 그런 전자 부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입니다. 핵 EMP 공격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부단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성주와 이런 지역까지 EMP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드라든지 그런 전자 기술성 레이더들을 북한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2014년 3월 숙천 지역에서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를 통한 EMP 폭발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해 7월 당시 미국 CIA 국장이 미 의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2004년부터 EMP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이 EMP탄 실험에 성공한다면 대공 방어망을 피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EMP탄 실험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군 당국 역시 북한이 이번엔 핵 기폭장치 실험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언제든 이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다음 달 발표될 올해 일본 정부 방위백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1일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올해 방위백서 개요에는 북한이 미사일 탄두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기술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의 지난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백서는 북한이 전반적인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진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이후 수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확정해 다음 달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판 방위백서에는 북한 외에 중국의 남중국해 행보에 대한 비판도 담겼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방위성은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센카쿠 제도 중국명 갸오위다오 주변 수역에 진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 공군기가 이전보다 남하에 비행하는 등 센카쿠 제도 부근에서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 등 고압적인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일 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1개 포대가 훈련을 위해 최근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포대는 지난 13일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현재 전북 군산에서 한국군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일 미군의 패트리엇 부대가 바다를 통해 한국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주일 미군 방공 전력을 유사시 신속하게 한국으로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규모가 지난해 소폭 감소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 확대 등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북한 경제가 처음으로 뒷걸음질 친 겁니다. 또 1.1% 마이너스 성장률은 2007년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북한 경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마이너스 0.9%와 마이너스 0.5%를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1%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해 북한의 건설업이 성장세가 확대됐지만 농림업과 관공업, 전기가스 수도업 등이 부진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김화용 차장입니다. 농림업 비중이 큰데 가뭄이 심해서 이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광업 같은 경우는 석탄 생산은 좀 늘었지만 이제 철광석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은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의 생산이 줄면서 2.6% 감소했고 제조업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모두 부진함에 따라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가스 수도업은 12.7%나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가뭄으로 북한의 수력 발전량이 줄면서 철강, 기계 등의 생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농림어업의 성장률도 2014년 1.2%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0.8%로 돌아섰습니다. 축산업과 어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벼와 옥수수 등 곡물 생산량이 가뭄 때문에 줄어든 탓입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면서 4.8%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정부 서비스, 도소매업,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0.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미화로 약 303억 달러로 한국의 2.2%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GNI는 1220달러 정도로 한국의 4.5% 수준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1인당 GNI를 비교하면 2014년엔 한국이 북한의 21.3배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그 비율이 22.2배로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합한 대외 교역 규모는 남북 교역을 제외하고 62억 5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나 줄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철광석 등의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의 무연탄 수입 등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격차도 지난해 154.1배로 144.3배였던 2014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행의 이번 결과가 북한 경제의 시장화 진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장마당의 숫자가 200개에서 400개로 늘어났거든요. 품목도 늘어나고 장마당의 참여자 숫자도 늘어나고 또 유통 마진이 이제 이전보다도 또 많이 증가했다는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유통 산업 분야의 어떤 성장이 GDP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제 성장률 등 각종 경제 통계를 공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국가정보원과 코트라 등으로부터 북중무역 통계 등의 기초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마당 활성화 현상이나 북중 국경 지역의 밀무역 현황 등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김화용 차장은 기초자료가 많지 않아 북한 통계를 추정하는 데 약점이 있지만 이번 발표 내용엔 북한 시장의 증가 현상도 반영됐다며 큰 흐름은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어젯밤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은 민생을 외면하고 스커드와 무스탄 미사일을 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단과 함께 1달러 지폐 2,000장과 USB 1,000개, 서책자 500권도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전단 살포에는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두고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는 미국의 인권재단 HRF 회원 10명도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시행령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행령 안에 입법 취지를 살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 요구를 주도하고 있는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은 11년 전에 발의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금년에 3월 2일에 통과됐고요. 3월 2일 통과된 이후에 바로 3월 3일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검토를 하며 40일간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고 지금 이 입법 예고 기간에 수납하고 민간단체로부터 이렇게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 검토 가운데
가운데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행령 제정안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 남북 인권 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11년 만에 제정된 법이다 보니까 미약하나마 통과된 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그 북한 인권법의 목적은 북한 주민 또 북한 국적을 벗어난 탈북 주민에 대한 보호인데 북한 주민에 대한 명시를 북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 탈북한 우리 탈북 국민에 대해서는 보호 조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인권 대화 조항이 있는데 이 남북 인권 대화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북 인권 대화에서 정치범수용소 석방 문제랄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대화가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 내 강제 북송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인권단체들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말 그 처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됐던 북한 인권법안에는 제3국의 탈북민들이 보호 요청을 했을 때 대한민국 공관이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요청을 하면은 다 공관원들이 가서 보호를 하고 우리나라 입국을 돕는 거로 되는데 이게 이런 게 다 빠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북한 인권법 제3조에는 그냥 북한 주민이라 하면은 북한 이북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에서는 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이 명칭, 즉 북한 국적을 벗어난 일시적으로 벗어난 북한 주민도 보호해야 된다. 이걸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북한 인권단체들이 시행령 제정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북한 인권법 제정 운동을 했을 때 가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설치해서 통일 전후에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해자들에게는 형사적 처벌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북한 인권 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고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는 법무부에 두기로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외에 북한 인권 재단을 설치해서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하자고 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조건에서 돼야 되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북한 인권 단체와 협력이 되어서 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행령에 북한 인권 민간 단체와의 협력당을 명시하라고 좀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그 북한 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 정부는 지금 공적인 연석회의 또 토론회 또 비공식적인 미팅 등을 자주 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 제3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너무 좀 의식하고 있는 듯한 저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들은 민간단체는 비정부 기구로서 국제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이건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탈북자 강제 북송 중지하도록 하고 탈북자 보호하는 데 예산이 써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라고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 정부와 또 인권단체와 그 어떤 논의라든지 뭐 대화라든지 이런 것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뭐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자리에서는 항상 그 립서비스인 듯한 느낌이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이것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통일부에서 이것을 저희 민간단체, 북한인권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이 일을 답변을 주겠다고
오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혹시라도 통일부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을 시민사회와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좀 강력한 또 촉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입법화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29일부터 6월 8일 40일간 그 입법 예고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그 조정하는 통일부가 이제 조정하는 관계에서 법무부 시행 규칙을 의논 중에 있는데, 이 의논 과정에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또 외교부를 상대로 또 청와대 또 외교안보 수석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일까지 계속적인 면담 요청 또 제안을 계속적으로 하고, 당장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통일부 앞에서 탈북민 보호조항 없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가치가 없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시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로부터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오늘 즉 22일 오전 기내 화재로 중국 선양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중국 현지 시간 오전 8시 25분께 북중 국경을 넘은 직후 기내 화재로 방향을 틀어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당시 이 여객기에는 승무원 15명과 승객 6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상 착륙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부상자는 없었고 앰뷸런스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려항공은 현재 중국 베이징 외에 상하이와 선양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정기 국제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을 위한 맞춤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간단한 영어 단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 B, C, D, E, F, G, H, I, J. 알파벳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영어를 익힙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교육장인데요. 평소에도 탈북민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인성학교, 언어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곳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영어 교육이 열렸습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위한 맞춤 영어 교육인데다가 강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것도 특별한데요. 학생 입장에서 교육생 수준에 맞춘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한 청심국제고등학교 3학년 김의영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 방학에도 시간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 영어 교육이 어디 미국에서 쓰는 영어 말고 우리나라 말에도 외래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어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 또래 학생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입이 제대로 떼지지 않는데요. 용기 내 한 단어 한 단어 따라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Apple, alcohol. 깜짝 놀란 게 선생님이 저희 막내 딸과 같은 아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고 젊은 에너지를 충전받은 것 같고요. 귀에 너무 쏙쏙 들어오고요. 앞으로 기대도 많이 되고 진짜 영어를 좀 더 빨리 배웠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북한에서도 영어를 배운 적이 있는 교육생들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히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영어 단어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북한에서 저 영어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외국어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안 쓰고
적당히 그래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다 외래어로 되어 있고 정말 영어로 많이 되어 있고 영어 회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간판을 비롯한 이런 것들뿐 아니라 또 일반적인 이 대화에서 영어로 말하는 경우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뭐 전문적인 아니라 해도 그래도 필요한 거는 알고 알아야 되겠다 이런 중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긴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 뭐 기본 과목 아니고 그 위에 과목을 배우다 나니까 여기 와서 또 다 새롭게 다시 배워야 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명심해서 잘 듣느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따라 하고 있는데 다 새로운 것 같아요. 예, 알파벳인데도 그 말 뜻, 배 굴리고 뭐 이거가 다 다르거든요. 무슨 의미인 것도 모르고 북한에서는 배우느라 배웠는데 한국에 오니까 북한에서는 그 외우는 식으로 배웠고 한국에서는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니까 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새로 배우는 기분이에요. 저 강의를 영어는 저는 한 30년 전에 배웠는가? 이제껏 뭐 크게 안 생각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영어가 정말 필요한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용기를 못 내고 있었는데 오늘에 이렇게 저분이 와서 강의해 주니까 너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40년 전에 영어는 뭐 무슨 이제 사과를 뭐 F인가? 이렇게 말하면 그 발음 자체가 좀 달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서는 이 혀 물음과 우리는 할 때 배울 때 그래서 영어 뭐 F 하면 그거 암송하게 만들고 그 발음이 어땠든지 간에 비슷하게 나만 가면 되는데 이게 이 혀가 그 발음과 이 입천정과의 다음 자체가 알리는 대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고 정말 열심히 비록 나이는 있지만 해도 이번 영어 교육은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4회에 걸친 교육인 만큼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단어들을 익혀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설된 강의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꼭 필요한 내용을 배우는 만큼 교육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도 필요한 게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피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들도 뭐 외국 글이 서 있으면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치고 그때는 딱 창피하고 속상하고 그렇고요. 외국에 뭐 우리가 나갈 때도 진짜 뭐 밥을 더 먹겠습니까 물어봐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콜라 먹으세요 하는 것도 모르니까 눈치껏 먹다 나면 어떨 때는 입맛에 맞지 않은 거 막 먹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쇼핑이라든가 이거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공중장소에 갔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그게 앞으로 많이 기대되네요. 이곳에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물건을 살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 같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받고 있는 김의영 학생입니다. 오늘 쇼핑이고 다음에는 뭐 테크놀로지, 뭐 컴퓨터, 폰 이런 관련된 말, 그 다음에 그리고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식사할 때 그 음식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 용어, 뭐 그 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들, 뭐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북한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는데 한국은 여전히 찜통 더위 소식이네요. 네, 온다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더 갈증이 납니다. 네.
더위가 고비라는 말이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절기인 대서답게 오늘 한국 전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 가마솥 더위에 찜통 더위에 사람들의 불쾌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지금 기상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예보가 계속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네. 비는 언제쯤 내리느냐면서 볼멘 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 가까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죽죽 흐르는 느낌인데 며칠 전 밭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었던 80대 할머니가 어제 숨져서 올 들어 세 번째 열사병 사망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뜨거운 햇살에 피부가 손상되는 햇빛 알레르기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밤 시각에도 한강공원이 북적인다면서요? 네. 24시간 열려있는 곳이 한강공원입니다. 어차피 더워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에 시원한 강바람이라도 쐬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어제 서울에 첫 열대야가 있었던 한강공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선풍기 바람도 충분하지 않다. 강바람이 좋다. 이런 분들인데요. 네. 서울 한강은 이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아주 길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원한 분수를 오가면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 또 아예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는 사람 등 늦은 밤까지도 이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한강 곳곳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한 지역의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오늘 밤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지역까지만 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전역을 적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식인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모레 주말에도 계속 폭염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비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쪽 지역의 더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북한 지역의 비를 제일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더위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증강현실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 한국의 또 다른 지역에서 실행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도 또 사람들은 포켓몬고를 즐기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어린이 만화 영화와 게임기에 등장했던 포켓몬 주인공들을 찾아서 이 가상현실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세계 30여 개국에서 정식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정식 서비스는 되지 않고요. 곳곳에 실행 가능한 지역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덕에 여기저기서 이 포켓몬고 게임이 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포켓몬고 게임이 되는 곳은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그리고 경상북도 울릉도, 서해 백령도, 그리고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본다면 네. 토끼 꼬리에 해당하는 울산 간절곶 주변에서 이 포켓몬고가 실행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숨은 그림 찾기, 보물 찾기를 하는 느낌인데 실행 지역을 찾아다니는 분들 그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일본의 포켓몬고가 정식 서비스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부산에 가면 이 포켓몬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산으로 몰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SNS 그 사회적 관계 소통망을 타고 울산 간절곶에 실행된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사람들이 울산 지역으로 몰려갔다고 합니다. 네. 울산 간절곶은 그 해마다 새해 첫날이 되면은 뉴스가 되는 곳인데요. 새해 첫날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명소고요. 또 새해 소망을 비는 안부를 전하는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아주 대형 소망 우체통이 있는데 이 포켓몬고 게임 안에서 그 실력자들이 점령하는 체육관이 되어 있더라. 이런 소식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포켓몬고 게임 인터넷이 연결되는 스마트폰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기술인 이 GPS 신호를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그런 그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의 청취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강원도 북부 지역, 고성, 양구, 양양 이런 쪽에 포켓몬고가 실행되는 이유가
구글 지도에서 그 지역을 북한 땅으로 인식하는 오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다시 말하자면 북한 땅에서는 그 포켓몬고 게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쪽에서 반응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포켓몬고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만으로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화제 영화가 있군요. 제목이 부산행이라고 하죠?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KTX에 올라탄 승객들이 좀비와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네. 미국 헐리우드에서 생산되는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는 좀비라는 소재가 아주 익숙한데요. 한국에서는 그 이 영화 부산행에서 이 좀비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놀랄 정도로 대단합니다. 시사회 관객을 합쳐서 개봉한 지 이틀 만에 무려 21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그 역대 영화 중에서도 최고 흥행작인 그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그 명랑의 첫날 관객 수를 헐쩍 뛰어넘은 이 영화 부산행. 앞으로 또 어떤 영화사를 쓰게 될지 새 영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부산행은 어떤 내용인가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한국 전역에 확산돼서 국가 긴급 재난 경보령이 선포된 상황이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좀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각기 사연을 가진 주인공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좀비와 싸우고 고민하는 과정이 한 2시간 가까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더운 여름에 이 좀비 영화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판 좀비 영화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한국 영화 관객들의 반응으로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운 날씨에 영화관은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틀어지고 아주 조용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을 소리치게 하는 그 좀비라는 캐릭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실비실하면서도 무서운 표정과 속도로 달려드는데 이 좀비 영화의 오싹함에 더위가 가신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학생들이 전부 여름 방학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도 입소문을 타고 좀비 옥삭함을 즐기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부산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부산행 외에도 이 대동강물이 아니라 대동강을 아예 팔아버린다는 2016년판 봉이 김선달 영화가 인기에 상영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헐리우드의 명배우 리암 니슨이 메가더 장군으로 등장하는 영화 인천 상륙 작전도 개봉 예정돼 있습니다. 한 다음 주에도 이 한국 관객들의 눈길을 끄는 주목받는 영화로 이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입니다. 네. 자, 볼거리가 많은 여름 극장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생물학자이자 인도주의자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노만 볼락 박사는 1986년 세계 식량상을 제정했습니다. 이 상은 전 세계 식량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며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인류 식량 안정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됩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4명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 식품의 영양가를 개선하고 보이지 않는 굶주림, 즉 무기물과 비타민의 결핍 현상을 줄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케이프버드의 마리아 안드라데 박사, 우간다의 로버트 무앙가 박사, 그리고 미국의 잔 로우 박사는 국제감자센터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렌지색 고구마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단일 품목의 연구로는 가장 성공적인 영양소와 비타민 강화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식물학자인 안드라데 박사와 무앙가 박사는 특히 비타민 A가 많은 고구마를 개발했고, 로우 박사는 아프리카 10개의 나라의 200만 인구가 이 품종을 기르고 구매하고 섭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비타민 A의 부족이 가장 심각한 영양 결핍의 문제이자 어린이 시력 상실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의 부족은 5세 미만 어린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이질, 소아마비,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약 22%나 높게 만듭니다. 또 다른 수상자인 미국의 하워드 부이스 박사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 내 하비스트 플러스 계획의 설립자입니다. 부이스 박사는 비타민의 생물학적 강화를 위해 세계 식물 교배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방법으로 연구소 간의 교류 방식을 개발한 선구자입니다. 그 결과 철분과 징크가 강화된 쌀, 콩, 밀, 기장, 그리고 비타민 A가 풍부한 카사바, 옥수수, 오렌지색 고구마 등을 세계 40개국에서 실험 재배 또는 공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USAID의 게일 스미스 처장은 이들 남녀 수상자들이 영양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분들이라고 치하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 열정, 기능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쏟았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처장은 이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여러분은 과학의 중요성을 증명할 뿐 아니라 그것이 헌신적인 자세와 어울릴 때 인간의 생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찬양했습니다. 스미스 처장은 식량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이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여름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된 한반도 관련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VOA 뉴스 투데이에서는 요일별 특별 코너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화요일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수요일은 BOA 기자들의 북한 관련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심층 취재. 목요일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뉴스 깊이 보기. 금요일은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RFA 소식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뉴스 투데이 시간을 통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침과 저녁 방송을 통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매거진에서는 한 주간 이슈를 끈 키워드로 화제를 모았던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뉴스로 보도하지 못한 취재 기자들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기자 수첩, 화제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 합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BOA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7월 25일부터 뉴스쇼 확장 개편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투데이, 그리고 토요 주말 프로그램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